하반기 되면서 특히 올해 그 대출 받으시려던 분들이 많이 좀 난감했다고 하죠. 이사를 계획을 했다가 그걸 또 취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전세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 자금도 마찬가지고 생활비도 그렇고 사실 대출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좀 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창구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참 많은 사람들이 좀 아우성 치던 네, 소리가 좀 맞습니다. 많이 들렸죠. 너무 막 불안해하시고 또 막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늘 어떻게 보면 하반기 연말마다 대출이 좀 이렇게 조이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네, 이게 연말마다 또 반복이 돼 왔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2024년은 조금 더 심했을까요? 심했다는 것도 있고요. 좀 빨랐어요. 아, 그 시기가. 네, 저희가 보통 연말에는 대출을 이제 거의 마감을 하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한 10월, 11월부터는 예. 대출을 뭐 하시는 분들도 미리 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8월, 9월부터 제한이 들어온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당황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12월 20일 뭐 2024년 거의 다 지나가기는 했는데 아직 네. 풀릴 그러니까 타이밍은 12월 아닌가요? 잔금이나 12월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전히 규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2월, 3월 뭐 이런 네. 식으로 잔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문제 없이 잘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은행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신청하시면 원활하게 되는 은행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제한 상황을 유지하겠다 하는 은행도 있고 좀 제각각인데요. 올해 좀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전에는 전 은행이 똑같았잖아요. 네. 예, 뭐 하나은행이 안 되면 우리은행도 안 되고 모두 달랐는데 올해는 우리은행이 안 되는데 하나은행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한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고.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거의 이제 해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대출이 그래도 원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게 지금의 흐름이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대출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은행에 가도 안 된다 하니까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안 된다고 막 이러시는데 이게 좀 다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체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1월, 2월, 3월 잔금은 문제가 없이 진행이 잘 될 예정입니다. 아하. 네. 좋습니다. 혹시 그 계절성 특히 이제 연말에는 대출을 이제 옥조하게 되고 그거는 가계부채 관리 네. 방안 이렇게 해서 GDP 증가폭보다 더 뭐 많이 대출해주지 말아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맞추려고 하는 건데 계절로 따져 보면은 어느 계절에 금리가 가장 싸다 즉 은행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네, 이때 대출 정말 잘 맞습니다. 내준다 그런 게 특정 계절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네. 그 은행도 어찌 보면 직장이잖아요. 네.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목표를 빨리 채우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의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이 연초에 좀 바짝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그때가 가장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초 봄쯤에는 네, 3월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은행들도 수익을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은행원들도 네. 목표를 채워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런 경쟁은 이제 봄부터 좀 뜨거워지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너무 넘겨도 문제지만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엔 좀 편안하게 가자.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연초 한 3, 4, 5월에 그 금리가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지금 점점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하. 네, 혹시 뭐 대환이 필요하시다거나 여기서 대환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본인이 쓰고 있는 대출이 금리가 너무 높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높게 바뀌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른 은행, 다른 금리로 가고 싶다 할 때 그 시점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을 내년 초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금리는 지금 정말 높았을 때는 거의 5%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 갔었거든요. 물론 더 높은 은행도 있었는데 네. 현재는 뭐 그냥 시중은행 중에서 조금 저렴하다 하는 은행이 4.2% 선까지 내려왔고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집을 좀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약간의 마음이 생기는 금리가 3%대로 내려와야 지난 좀 원활하죠.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주택담보대출 일부 은행의 최저 금리가 3%대 진입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7월 달 뭐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은행 금리가 3.2%에 실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집을 매수를 하고 잔금을 치렀는데 금리도 갑자기 오르고 대출 제한 상황이 나오다 생기면서. 보니까 예, 부동산이 거래가 지금 뚝 끊어진 그런 상태죠. 근데 그 이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기조로 들어갔는데 네. 오히려 시중 대출 금리는 더 올라버렸고. 그렇죠.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손님을 이렇게 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죠. 네. 우리 집 와서 사지 마세요. 우리 그쵸. 많이 팔면 혼나요. 네, 다른 데 가세요. 네. 다른 뭐 음식점 가세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러게요. 근데 네. 지금은 서서히 다시 네. 내려가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 흐름인 거고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이면 사람들이 또 하나가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이거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또 내려가는 흐름이 빠르지는 않고 네. 그래서 더 고민이거든요. 정말 고민돼요. 저도 딱 지금 금리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눈에 보이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동금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네. 그런데 딱 시장에 가서 골라보려고 했더니 변동금리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하, 당장. 네. 지금 하나는 1,000원인데 하나는 500원이에요. 네. 그러면 500원짜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됩니다. 앞으로 저 1,000원짜리가 더 떨어질 거예요라고 알려줘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되는 시점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는 알수 상황이다 없으니. 보니까 그냥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변동금리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금리가 2%였던 분들이 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막 6%까지 치솟은 분들이 본인은 무조건 고정금리 하겠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기 예상과 다르게 때문에 이제 금리가 다른 네, 방향으로 그래서 튈 수도 있으니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편이세요. 그 은행원들은 그러면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해줄까요? 물론 이제 뭐 누구를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창구 그렇죠. 가서 상담하는 그러니까 저라면 만기가 긴 대출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예, 그렇게 만기가 좀 긴 대출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은행에서는 빨리 상환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저렴한 금리를 선택을 하세요. 만기가 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금리가 떨어지면 그 대환,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바꾸거나 금리 싼 상품으로 대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기가 좀 짧은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라든지 네. 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진행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3년이 지나면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30년을 약속해놓고 1년 만에 갚아버리시면은 저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페널티를 네, 주는 그렇죠. 거고. 네, 손실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은행도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은행들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주거래 은행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뭐 많이 금리 깎아주거나 이런 것도 네. 아니라고. 그러면은 집을 살 때나 전세를 받을 때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을 어떤 기준으로 알아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주거래 은행에 대한 약간 그 환상과 기대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 가면 나한테 엄청 잘해줄 거야라는 네. 생각을 갖고 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해서 돌아옵니다.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싸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 은행이 더 쌌더라. 내가 20년째 이 네.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지하겠다. 뭐 이렇게 화가 나서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지 않도록 조사를 좀 하셔야죠.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은행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그 금리가 똑같지 않고요. 모든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죠. 그렇죠. 네. 물론 국채은행도 있습니다만. 네. 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언제 영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 보통 초반에 금리를 좀 낮춰서 영업을 빨리 하는 그런 은행도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다른 은행이 제한했던 대출까지 모두 가능한 그런 은행이었거든요. 그러면 높은 금리로 계속 영업을 했던 거고 은행마다 그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뭐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다 그러면 높은 금리를 만약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특정 시기에 간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어느 은행이 가장 좋은지 그 해당 은행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은행을 옮기시면 됩니다. 네, 뭐 굳이 한 은행을 평생 써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알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은행에 가면 금리를 정확하게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금리 비교라는 게 나옵니다. 네. 예적금 금리, 대출 금리, 그것도 담보대출, 신용 세부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평균일 뿐 그렇죠. 나에게 적용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구체적인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주변에 대출 받은 분이 계시면 네. 예, 그분한테 한번 그분은 이미 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집을 뭐 전세가 됐든 아니면은 아예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네. 이제 매입을 했든 그 케이스를 직접 내가 딱 집어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발품을 팔아야 더 정확한 금리나 한도나 이런 게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정확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확답을 안 주려고 하는. 네, 책임을 진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군다나 계약 전이에요. 계약 전이면 한도 같은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시 정말 예산을 세웠던 금액보다 부족하게 되면 그분은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얼마 대출이 나옵니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다음 달에 성공예감 아파트 10층에 1호를 살 거고 작년에 이만큼을 벌었는데 네.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해도 네.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대략적인 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뭐 그런 전제를 좀 깔고 뭐 70% 비규제 지역이니까 가능하지만 항상 또 마지막 멘트가 있죠. 정확한 한도는 심사 넣어봐야 그렇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뭐 본점이 됐든 지역본부의 네. 여신 부서에서 심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들은 아니 얼마가 나오는 줄 알아야 집을 살 거 아니냐, 네. 라고 막 화를 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은행원 입장에서는 괜히 잘못 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심사를 해보다 보면 또 보이지 않았던 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본인은 틀림없이 뭐 무주택자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뭐 어디에 무슨 조그만 집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지만 그 네. 집에 대한 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상속으로 상속받은. 받았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은 집을 샀다 팔은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뭐 샀다 팔은 적이 있는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본인 모르게 이름으로 예, 어릴 적에. 했다거나 예, 그래서 당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생애 최초 주택 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네.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나를 나 자신도 모르는데 은행이 다 알겠느냐. 예. 맞습니다. 여신 맞습니다. 심사는 들어가 봐야 한다. 그렇죠. 모든 소득 자료하고 계약서를 넣고 다 넣어봐야 확답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왜 계약할 때도 잔금 치르는 날을 며칠로 할지도 고민이 되잖아요. 조금 네. 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잔금날이 있을까요? 그 유리한 날짜는 사실은 없고요. 예. 근데 이상하게 다 말일에 잔금을 하세요. 대부분 뭔가 이 결산하는 느낌으로. 그게 왜 그런지 이게 아마 뭐 말일 잔금이 좀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말일날 잔금을 하면 연쇄적으로 왜냐하면 그 집이라는 게 나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방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분도 또 팔고 와야 되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말일 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본인이 뭐 굳이 말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뭐 말일 잔금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몰리니까 네. 쏠려버리니까. 네, 은행 직원들도 너무 바쁘고 아하. 그날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게요. 그런 거 보면 어차피 이 금융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딱 떠오르네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상담을 잘못 받으면 내가 뭐 5억짜리 집이 아니라 나는 7억짜리 대출이 더 나왔으면 더 큰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뭐 상담을 잘못 받아가지고 대출 한도가 얼마 안 나오는 줄 알고 작은 집을 샀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본인이 공부를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 다른 은행도 가서 좀 물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0016번 쓰시는 분께서 네.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사신 것 같아요. 네. 은행에서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 저희도 손님과 매번 싸우네요. 그렇죠. 계약서 작성했는데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또 혼란함이 있는 거죠. 많죠. 아이고. 서로 이게 뭐 알아야 산다. 계약을 해야 알려준다. 뭐 이런 서로 미루는 부분들이 있죠. 책임적인 것도 크고 부동산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실수하면 만회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렇죠. 네.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또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도 많아졌고 인터넷 네. 전문 은행도 있고 맞습니다. 비대면 대출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그러면 비대면이면 사람 얼굴 안 보고 하는 거라서 뭐 한도가 다르거나 네. 혹은 그들은 지점 관리 비용이 없으니까 금리가 더 싸거나 이런 강점 약점이 따로 있나요 혹시? 이게요. 저도 이제 일단 비대면 하면 금리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영업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이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싶은 시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제 그만 좀 늘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시그널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시점에서는 비대면 금리부터 올리는 경향이 더 많아요.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다른 예. 은행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다 보니까 그럴 때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고요. 아니고 영업을 좀 활발하게 하고 비대면 창구를 열어놓는 시기다. 그러면 또 저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월에는 싸고 몇 월에는 비싸다 이렇게 종잡을 수는 없고요. 두 채널을 모두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 선택을 하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40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40년 동안 갚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없죠.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송대현님이 나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알려주셨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가서 물론 이제 본인이 네. 동의를 하면 네, 나의 대출 가능 한도나 금리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면 될까요? 비대면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네. 그 쫙 나와요. 그래서 뭐 비교적 뭐 정확하기도 한데 네. 서류가 들어가면 예. 생각 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 처음에 뽑아줬던 뭐 얼마 한도 얼마 쭉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뭐 본인이 연봉이 5천인데 뭐 신용대출 2억 5천까지 준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 모든 거는 서류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뽑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거기 있는 금액을 너무 믿지 말고 최종 심사 단계까지 가 보셔야 그 금액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뭐 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그 비대면 채널이 들어가 있는 은행이 있고 안 들어가는 은행도 있어요. 예. 은행 그 비대면 플랫폼마다 모두 은행이 전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때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하. 뭐 다양한 채널을 좀 조사를 하는 것이 좋죠. 비교적 정확하긴 하지만 네. 100%란 없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 할 때 주의점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고 예. 하면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출 서류를 받다 보면 약정서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네네네. 네, 약정서. 뭔가 약속을 하는 서류거든요. 근데 그 약정서를 위반을 하게 될 때는 페널티가 있는 그런 약정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는다. 네.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을 사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비대면 해보셨죠? 뭔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네네. 체크를 하다 보면 안 읽어요. 그냥 빠르게 그냥 체크체크. 그렇죠. 그냥 동의.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듣기 싫어도 막 읽어주고 뭐 이거 중요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네. 뭐 비대면으로 돼 있으면 꼼꼼하신 분들은 다 읽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유, 힘들죠. 네, 아닌 분들은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네네. 그리고선 나중에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급하시면 동의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약정서는 좀 읽어보고 비대면에서 어떤 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사인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약정서가 그럼요. 계약서니까. 네. 혹시 그런 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네. 혹시나 A 은행에서 안 될 수도 있어서 B 은행에 동시에 신청해 놓는 거는 어때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일단 시간상으로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 개의 은행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하거든요. 네. 그 보증서가 하나밖에 발급이 안 돼요. 그런데 뭐 A 은행에서 발급을 했으면 B 은행에서는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거기서 전산으로? 이미 발급이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급해서 네. 혹시 안 나올까 불안하다. 불안해서. 예, 그래서 뭐 이중으로 접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한 곳에서 승인이 나서 내가 만족을 한다. 그러면 바로 취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만약에 뭐 내가 모른 척하고 잡고 있으면 그 해당 은행에서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전날 확인해서 뭐 취소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근데 굳이 두 개 이상 은행에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 거네요. 네, 근데 그 대신에 대신 그 전에 그 대신 이제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불안하신 거잖아요. 혹시 안 나올까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일찍 그 접수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접수가 가능하니까 2달 전에 접수를 하면 뭐 어떤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만회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한 2주 전에 접수를 했다. 그럼 일주일 남았는데 뭐가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네. 그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도 다이렉트로 가입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박현종님 같은 경우에는 대출 브로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긍정적으로 봐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브로커라는 어감이 좀 안 좋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중개인이죠. 네, 맞습니다. 중개를 이제 도와주시는 네. 분들 그러면 내가 직접 비대면이나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대출을 받는 것과 대출 중개인의 네. 소개를 받아서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면 돼요? 일단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뭐 불안하다, 뭐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뭐 내 서류를 맡겨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분들도 계시고,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아가니까 금리가 더 높은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이나 뭐 상담사를 통해서 하거나 뭐 거의 비슷한 금리로 거의 같은 금리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은행하고 협약을 맺은 분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서류를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은 확실히 확인을 좀 네, 그 해야 될 모집인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뭐 그 번호를 받아서 조회를 해보면 이분이 어느 은행 담당 상담사다라는 것이 다 나와요. 나와요? 네, 그래서 대출 모집인 조회 사이트가 있으니까 예, 명함에 있는 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대출 모집인 조회. 이것도 네. 좋은 팁입니다. 네. 상품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거지 어떤 채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라고 하셨고. 뭐 비대면 같은 경우에 뭐 은행에서 대출을 확 뭐 늘리고 싶다 할 때 비대면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이나 뭐 언제 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비대면은 무조건 싸고 뭐 대면은 비싸다. 또 반대로 대면이 싸고 비대면이 비싸다. 이렇게 규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테고. 네. 대표적으로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 뭐 보금자리론도 이 보금자리론 직접 네. 본인이 서류 다 하나하나 챙겨서 온라인으로 스캔 떠서 신청을 네. 하면 조금 이거는 싸기도 하잖아요. 정책 네. 대출은. 뭐 이보금자리론, T보금자리, U보금자리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요즘 이보금자리론 직접 요즘 그 보금자리론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책 대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최근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혹시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어떤 정책 자금이 있을까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가장 뜨거운 상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의외로 요즘 출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이가 너무 안 태어나서 걱정이었는데 뭐 지금도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아이가 태어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금리면이나 한도면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을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연소득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네.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네. 알아셔야 되는 게 부부가 모두 소득 있을 때 2억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한 분은 뭐 1억 8천이고 한 분 2천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분일 때는 1억 3천을 맞추셔야 돼요. 아하. 네. 그래서 뭐 1억 2천, 8천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한 분이 뭐 2억이다 이거는 안 되세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이하일 때. 약간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이제 외벌이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외벌이인 경우에 1억 3천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 대출 지금도 못 받나요? 전세 대출은 원래 인당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당 하나. 네, 사람당 하나의 전세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뭐 송파구에 전세 대출을 갖고 있으면서 여의도에도 전세 대출을 받고 싶다. 이건 그건 안 이사 갈 되고. 때는 가능하세요. 아, 당일날 예. 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받는 건 가능하지만 두 개를 뭐 하나 사무실로 쓰고 하나 집으로 쓰겠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주택자인데 네. 내 집을 전세를 내주고 네. 나는 다른 집으로 전세로 가고 싶다. 네. 그럴 때는 그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게 또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1주택자까지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1주택자 중에서요. 이게 이제 그 법이 이게 한꺼번에 이제 계획도시처럼 네. 촥촥촥 정했으면 너무 다 이치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을 하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 좀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2020년 7월 달 이후에 네. 그 3억을 넘는 투기 지역의 집이 아니에요. 3억을 초과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 예. 매수하신 분은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유주택자는 네. 투기 지역 내에서 1주택자여도 안 돼요. 그래서 투기 지역에 아파트인데 3억이 넘고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구입하신 분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세 대출이. 그럼 그래서 다른데 전세도 못 가는. 네, 못 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 돈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전세 대출이 안 되는 네, 거죠. 대출이 안 근데 되는 본인들은 그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전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 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2020년 7월이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요즘 그 신용대출 상황은 어때요? 신용대출마저도 많이 막혔나요? 근데 그건 이제는 가능해요?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요. 원래 이제 연봉에 뭐 한 배까지 제한을 하거나 뭐 예. 많이 안 해주거나 뭐 은행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1월부터는 대부분 다 풀린다.
본인 그 연봉의 1에서 1.5배 사이에서 DSR 40% 이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이제 급전 필요해서 일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신용대출 많이 받는데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자분들 요즘 정말 많이 어려운 분들이 그쵸. 많으세요. 예. 그래서 대출을 받고 싶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미 코로나 때 대출을 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사업자 대출은 그냥 일단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네. 번째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일으키면서 영업장을 매수하시거나, 그러니까 상가를 사는 거죠. 예. 시설 자금. 예, 그럴거나 아니면 기계를 살 때. 예,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시설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자금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지금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게 운영 자금일 거예요. 직원 월급을 줘야 한다거나 뭐 재료를 사야 된다거나 그쵸. 네, 뭐 이런 게 영업을 필요한 게 운영 바로 네, 운영 자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운영 자금은 대부분 다 받으셨어요. 코로나 때. 네. 그래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고요. 만약에 안 받았다. 나는 뭐 대출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채널로 보통 진행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게 재단입니다. 신용보증 재단이 있어요. 예. 네, 그쪽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신용보증 재단은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초구면 서초구 관할이 있고요. 예, 각각 지역에 따라서 재단이 나눠져 있으니까 먼저 그쪽으로 컨택을 하는 게 좋고 이제 두 번째는 신보나 기보라고 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는 매출액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고 내가 올해보다 뭐 매출이 많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를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정책자금 대출도 연말에는 다 소진이 돼요. 한도가 다 빠져버려서 지금 거의 불가능하니까 지금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뭐 예상한다거나 가능성이 있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자금 열릴 때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도 네, 대출을 또 맞습니다. 해주기도 하는 네. 거고요. 그러면은 자영업 그리고 그 운영자금 같은 것도 코로나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미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 많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받았던 대출 금리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갈아타기도 수월한가요? 가능하죠. 아니 근데 지금 금리가 그렇게 막 너무 싸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비싸니까. 그래서 예, 그 비슷해요.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근데 대부분 사업자 대출이 변동금리로 받으세요. 예, 고정금리 받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변화에 따라서 조금 내려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높다. 예를 들면 6% 7%가 넘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하고 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지 확인을 해보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죠. 아까 권혁중님이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 얘기할 때 글 올려주신 것 같은데 거기 해봤는데 너무 까다롭고 한도도 많이 안 나온다. 다 쉽게 까다로워요. 되는 일이 사실은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사전에 좀 준비하는 서류들을 좀 깔끔하게 잘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담보 없이 대출을 받는 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한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네. 있고 다른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빌린 것들까지도 네. 대출에 다 합산이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그래도 한도를 좀 더 잘 받고 싶다, 더 많이 받고 싶다 하면 어떤 걸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 스트레스 DSR 얘기만 나오면 정말 스트레스가 막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예. 네. 아니 이 스트레스 DSR은 이제 변동 금리 혹시라도 미래에 금리가 예. 바뀌는 그 변동 금리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대출을 줄여주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미래 안 좋아질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렇죠. 미리 그때까지 대비를 해서 대출을 너무 해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냥 조금만 받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대출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야 되는 금리가 4%인데 스트레스 DSR 금리를 만약에 0.3을 올려야 된다. 이러면 4.3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DSR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을수록 만기가 짧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불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가 은행에다가 줘야 하는 그 납부를 해야 되는 원금 이자 모두 합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만기가 짧으면 더 많이 갚아야 되고 소득이 낮으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쵸. 금리가 높으면 또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럴수록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점점 이 스트레스 DSR의 그 단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2단계 말씀하신 대로 2단계인데 내년 7월부터 3단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금리를 조금 올려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한도를 좀 높여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소득을 올리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은 그냥 두시더라도 이런 분들 있어요. 사회초년생. 네. 예, 그런 분들은 장래소득으로 DSR을 책정을 해주기도 하니까 장래소득으로. 네, 미래에 내가 더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거를 수치로 적용을 해주는 20대, 30대는 가능하세요. 그것도 이제 소득이 있을 때. 그렇죠. 예. 예, 소득의 뭐 20대는 50%를 더 업을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이 있어요. 정책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용대출이 많다 이러면 DSR이 굉장히 불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 쪽으로 조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명화님의 질문이 올라와서 요거까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 좋겠네요. 네. 혹시 배우자의 문제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출 받을 때 누구의 명의로 받느냐 부부 사이에서 네.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이게요. 대부분 소득이 높은 분이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 낮다고 뭐 금리가 높거나 하지 않거든요. 거의 담보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냥 부부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득이 낮은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소득이 높은 분은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신용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배우자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소득이 낮은데 부채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네. 경우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굳이 소득 합산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 공동 명의로 대부분 집을 사니까 무조건 합산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예,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소득이 좋고 대출 없는 분이 그럴 때는 받는 것이 좋아요. 예, 그리고 대출 중에서 부부인데 만약에 한쪽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지금 헤어질 분위기야 이러면 저희가 뭐 주택수 도회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주택수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조회를 해야지 이분이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없는지가 나오는데 넌 동의 안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왜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사전에 계약 전에 이런 조율은 좀 하고 그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조율이 안 돼 있는데 네. 은행이 대출을 내줄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약간 이게 부부 사이에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느냐도 약간 역발상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지분은 뭐 공동 지분 또 이렇게 돼야 네, 되고. 근데 뭐 그냥 공동 명의면 되고요. 뭐 지분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네. 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이 네, 그냥 명의만 명의자만 공동이라면 공동이면 대출은 문제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분은 1%인데 네. 대출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100% 금액하고 이렇게 해도 99% 1% 뭐 이렇게 해도 소유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똑똑하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